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코끝을 스치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얇은 실크 이불 아래로 느껴지는 내 몸의 나른함이 현실을 깨웠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젯밤의 기억은 조각조각 부서진 유리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실크 가운이 미끄러져 내렸다. 몸은 무거웠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저 멀리 보이는 건물들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거울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정갈하게 묶여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지만 내가 알던 나는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올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찾았다. 어젯밤 입고 왔던 낡은 블라우스와 치마가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허겁지겁 입고 지갑과 핸드폰을 챙겼다. 도망쳐야 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건지도 모른 채 그저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길고 마치 미로 같았다. 12층이라는 숫자가 엘리베이터에 깜박거렸다. 나는 비상계단을 찾아 걸음을 재촉했다. 쿵, 쿵, 쿵.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듯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어젯밤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던, 그리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중년의 여자 미나가 아닌 단지 상품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 끔찍한 진실이 목을 조르듯 나를 덮쳐왔다.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다. 나는 55살,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다 갈 줄 알았다. 내 이름은 미나. 20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낳았고 30살에 이혼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그 빈자리에 익숙해질 때쯤 홀로 남겨졌다. 양육권은 내가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아들을 유학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아들은 아빠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는 아들이 원하는 유학을 보내주었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이제 22살,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가끔씩 오는 전화 통화가 내가 아는 아들의 전부였다. 이혼 후 나는 오랫동안 일했던 작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운영하는 어떤 오후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다. 햇볕이 잘 드는 골목길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동시에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껍데기였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는 커피 향을 맡으며 책을 읽고 사람들의 소공어리는 대화를 들었다.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여기 참 평화로워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평화로움 속에는 거대한 공허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내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 문을 열고 밤에는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주말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 몸이 떨릴 때도 있었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내 약점을 보이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린 감각이었다. 나는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 택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경고했던 세계는 예상치 못한 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동생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동생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내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나에게 남은 건 카페와
이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뿐이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생은 물론이고 나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헤매다. 결국 지인 한 명을 통해 그를 만나게 되었다. 60대 중반의 대기업 회장, 김 회장. 그의 이름은 이미 나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다. 내 카페는 어떤 오후라는 이름이었다. 간판도 없이 그저 유리창에 송글씨로 쓰인 작은 글씨가 전부였다. 햇살 좋은 날이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했다. 골목길을 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집 할머니의 투박한 기침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커피 향과 뒤섞여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은 대부분 이웃 주민들이나 우연히 이 골목을 찾아온 젊은 연인들이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나는 뒤편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행복, 문란, 그리고 사랑은 모두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였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8시에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끝없는 반복이었다.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내 몸과 달리 내 마음은 늘 공허했다. 이혼 후 나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고 가족들과도 형식적인 안부만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특히 주말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행복의 시간이겠지만 나에게는 고립과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순간이었다. 혼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텅 빈 공원을 산책하는 것. 나의 그림자는 늘 나를 쫓아다니며 내게 속삭였다. 너는 혼자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 속삭임은 때로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나는 귀를 막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 작은 카페와 텅 빈 집, 그 두 공간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더 바쁜 척했고 더 많은 커피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동생은 어릴 적부터 늘 내게 의지해왔다. 내가 부모님처럼 동생을 돌보았다. 그는 착하고 순진했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에도 그랬다. 친구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무자비했고 동생과 재수 씨는 이미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동생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동생의 빚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나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했다.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모두 인출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전체 빚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는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동생은 이제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나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 나에게는 돈이 곧 동생의 삶, 그리고 내 양심의 문제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나는 옛 직장 상사였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한때 김 회장과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 그분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회장님이 가끔씩 외로움을 타시는 모양이야. 그분 성향상 이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명백한 거래였고 나의 자존심과 영혼을 팔아야 하는 일이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나의 자존심과 동생의 삶을 저울질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명예,
자존심. 이미 오래전에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가. 결국 나는 동생을 위해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내 삶의 마지막 문을 닫는 소리처럼 차갑고 공허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를 끔찍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그를 만나러 가던 날은 하늘이 유난히도 잿빛이었다. 김 회장과의 만남은 어느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졌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샹들리에, 그리고 모두가 나를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 나는 위축된 채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 숫자가 켜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숫자가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방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김 회장이 아니었다.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그는 나를 보고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나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김 회장의 비서쯤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들어갈 방이 맞는지 확인하려 할 때 안쪽에서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너 왜 여기 있어? 그제야 나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안쪽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김 회장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렸다. 왜 이제 와? 나는 먼저 방에 들어갔는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지 않았던가. 회장님, 저는 그 순간 술에 취해 있던 젊은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 그 여자분, 회장님께서 오늘 밤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혀가 살짝 꼬인 채로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얼어붙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김 회장이 나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준호였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다. 내게 닥친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동생을 위해 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그 상대는 60대 노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라니. 나는 분노,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그들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준호가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원래 가끔 이러십니다. 그의 말은 나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과 동시에 경멸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던가.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의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김 회장의 음모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도망친 곳이 비극이 아닌 더 큰 운명의 소용돌이였음을. 며칠 뒤 나는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다.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상. 나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은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임신이라니.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나는 그저 도망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니 누구일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있었다. 김 회장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아들, 준호였다. 내가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기려 했던 영혼이 이제 그의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다. 나는 산부인과를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 따뜻한 햇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내 삶은 비극적인 희극이 되어버렸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이는 축복일까? 아니면 나에게 남겨진 또 다른 짐일까? 나는 그날 밤 텅 빈 내 카페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다. 나는 텅 빈 카페에 앉아 밤새도록 울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 그것의 존재는 내게 공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무게감을 주었다. 나는 뱃속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낙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마지막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이혼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나라는 존재는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였다. 그런데 이 아이는 비록 끔찍한 시작이었지만 내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던져주었다. 나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나 혼자서라도 동생의 빚도 김 회장의 존재도 모두 잊고 오직 이 아이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바꿨다. 카페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똑같았지만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았다. 나는 태아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책을 읽었다. 뱃속의 아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아이에게 속삭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는 엄마에게 온 가장 큰 선물이야. 그렇게 나의 내면은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던 나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내 카페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며칠 전 호텔에서 만났던 그 남자, 준호였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메뉴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가 단골 손님이 될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 이후로 매일같이 카페에 왔다. 한 번은 점심시간, 또 한 번은 퇴근 후. 그는 늘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저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회장 아들이라는 껍데기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 역시 이혼녀, 카페 사장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살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내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게 큰 위로가 됨을 느꼈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와 대화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내 몸은 점점 변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커지는 배를 가리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애써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준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내가 구토하는 것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이라도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따뜻한 관심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그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그가 내게서 도망칠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나는 그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그의 따뜻함은 나를 녹였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가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그에게 우리 사이의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나는 그에게서 점점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선택에 맡기기로. 어쩌면 그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그를 만나러 가던 날은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다. 마치 나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가벼워진 것처럼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나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내가 준회계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날, 그는 여느 때처럼 카페에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그에게 다가갔다. 평소처럼 웃으며 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불안한 기운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그의 따뜻한 눈빛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오늘 좀 일찍 닫을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밤이 되자 카페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그에게 마주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 주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나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동생의 절망적인 목소리, 김 회장의 오만함, 호텔에서의 공포,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는 먼저 동생의 빚과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 회장이 나에게 한 제안에 대해 말했다.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심지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일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동안 나는 내 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이 나를 거부하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사장님, 아니, 미나 씨, 그래서 저를 피하셨던 거군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혐오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두려웠어요.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나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카페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미나 씨,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짊어졌던 모든 고통과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나누었던 진실의 대화는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며칠 후 김 회장이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준호가 나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홀렸느냐?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까짓 게 뭔데?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냐? 나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이 아이는 회장님의 손자가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와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그때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나 씨와 결혼할 겁니다. 준호의 말에 김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헛소리냐? 너는 네 인생을 망치려는 거냐? 김 회장은 준호에게 소리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런 더러운 여자와 결혼해서 너의 미래를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여자는 저에게 가장 순수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거짓과 기만만을 가르치셨죠. 그의 말은 김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김 회장은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카페를 떠났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준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미나 씨,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이 떠난 후 우리는 카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준호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미나 씨,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김 회장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김 회장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했다. 그의 행동은 내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 아닐까. 죄책감에 시달렸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 회장의 방역은 예상대로 무자비했다. 그는 준호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시켰고 우리의 결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사람을 시켜 우리를 감시하게 했고 내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에 소문을 퍼뜨렸다. 저 여자 돈 보고 접근했대. 회장님 아들을 홀려서 임신했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카페는 텅 비어갔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이 내게는 지옥처럼 변해갔다.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그냥 헤어져요. 당신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잖아요. 나 혼자서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나 씨. 저는 미나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과 명예, 그런 건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죠. 저는 미나 씨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밤 나는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나의 소문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누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동생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동생까지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온 축복이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우리 도망가요? 준호는 나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래요. 미나 씨,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준호는 더 이상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카페 사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 진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그것은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우리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가 정착한 곳은 바다와 산이 맞닿아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짭짤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새벽에는 닭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이곳에는 서울처럼 높은 빌딩도 화려한 불빛도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누어 먹었다. 우리는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준호는 작은 목공소를 차려 가구를 만들었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카페를 다시 열었다. 이번 카페에는 어떤 오후라는 이름 대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해질 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밥을 지어 먹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잠들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항상 나의 곁에 있었고 그의 미소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나는 준호의 다정함 속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가 내게 해준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미나 씨, 우리는 과거의 죄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나는 거울을 보며 커져가는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가장 큰 희망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주었다. 헤이솔. 해와 소나무처럼 굳건하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준호는 매일 나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해솔아, 아빠는 네가 세상에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그 목소리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 회장이 우리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다. 그는 사람을 시켜 우리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를 협박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느냐.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내 놈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섰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겁니다. 김 회장은 우리의 결심에 분노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할 겁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김 회장은 우리의 행복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 회장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음해성 소문들이었다. 저 젊은 남자가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다더라. 저 여자는 몸을 팔아 돈을 벌던 사람이라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던 이웃들은 이제 우리를 피했고 우리 가게를 지나갈 때면 수군거리기 바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우리의 진실은 오직 우리만이 알고 있었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김 회장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정착한 마을의 땅을 사들여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게 주변의 땅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 회장의 막대한 재력에 겁을 먹고 우리를 멀리했다. 한때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던 이웃들은 이제 우리를 외면했다.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준호 씨, 나 때문에. 나의 말에 준호는 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니에요. 미나 씨. 이건 아버지의 잘못이지. 미나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만든 가구를 납품하기로 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했다. 준호는 크게 실망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 역시 김 회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의 생계 수단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그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얼마 없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나는 준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나의 질문에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나 씨,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가 볼게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미나 씨와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가 혼자서 그 거대한 벽에 맞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내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났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서 가게를 지켰다.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가게에서 나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나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나의 기도는 곧 또 다른 비극으로 변했다. 저녁 늦게 준획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미나 씨, 죄송해요.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요.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의 말에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그의 선택이 우리의 사랑을 끝내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울었다. 나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이제 아빠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희망도. 준호의 전화가 끊긴 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의 뱃속 아이의 발길질이 느껴졌다. 그 작은 움직임은 내게 기쁨이 아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이제 아빠가 없는 아이다. 나는 준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었다.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꾼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던가. 나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날 나는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소식을 듣고 내게 다시 돌아왔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생은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동생은 나의 텅 빈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울었다. 동생은 나를 서울로 데려갔다. 나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의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나는 뱃속의 아이를 품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 지냈다. 나의 삶은 멈춰버렸다.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를 미워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준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왜 나를 떠났을까? 그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긴 했을까? 나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지만 건강하게 태어났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자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느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온 축복이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혜성, 바다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다. 나는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낮에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오직 나의 아이만을 생각했다. 아이는 준호를 꼭 닮아 있었다. 그의 눈, 그의 미소, 심지어 그의 작은 손가락까지도. 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준호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미움이 아닌 그리움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김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그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나는 그의 죽음의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준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가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를 기다렸다.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제 정말로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가 나 없이도 잘 살기를 바랐다. 세월은 잔인하면서도 무심했다. 혜성이는 무럭무럭 자라 3살이 되었고 나는 다시 카페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어떤 오후가 아닌 혜성이네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달았다. 내 인생은 이제 오직 혜성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나의 얼굴을 만지는 감촉,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맑은 목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소중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준호의 빈자리는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어느 맑은 오후, 혜성이는 카페 옆 공원에서 모래 장난을 하고 있었고 나는 창가에 앉아 그런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준호였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조금은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미나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왜 이제야 왔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텅 빈 눈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왜 이제야 돌아왔을까? 나는 그의 말을 더 들어보고 싶었다. 준호는 나의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제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미나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네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겠다고 협박하셨어요. 저는 미나 씨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 미나 씨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주려 하셨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미나 씨와 혜성이가 필요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미나 씨,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미나 씨와 혜성이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때 혜성이가 모래 장난을 하다 말고 우리에게 뛰어왔다. 혜성이는 준호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준호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글썽겼다. 그는 혜성이를 품에 안았다. 혜성이는 준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이제야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준호는 나의 카페에서 함께 일을 도왔고 우리는 혜성이와 함께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빛이 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고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